안녕하세요, 여러분. 차가운 손가락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와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제 아들 녀석의 손가락이었죠. 그 옆에는 제 며느리와 이제 겨우 5살 된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백수 건달은 못 키웁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침 내내 병원에서 시달리다 돌아와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피곤해서 밥 생각도 없었는데 저를 맞이한 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백수 건달이라. 제 이마에 맺힌 땀으로 이 녀석을 키워낸 저 박철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요. 15살 때부터 짐꾼처럼 일하며 이놈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은퇴하고 잠시 아들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제가 아무런 과거도 없고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몰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백수 건달이 바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박철수 다이는 일흔셋입니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아버지는 미장이셨고 할아버지는 농부셨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점원부터 자전거 조립공, 트럭, 운전사 보조 부품, 판매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30 중반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뒤 제 작업실을 차리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작은 엔진 수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게가 되고 기업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어느새 농기계 공급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정말 커졌죠. 저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성격도 못 되고요. 늘 수수한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작업화 차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큰 회사, 철수기계의 이름 뒤에는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솔직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더군요. 집은 너무 커졌고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자기 집에서 몇 달 지내자고 하더군요.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그리 달가워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손주 녀석과 함께 지내면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골칫덩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밥은 눈치껏 먹어야 했고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에는 늘 조바심이 가득했죠. 저는 제 방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가끔은 민준이 차를 세차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다리가 아파 좀 더 누워 있었을 뿐인데 아들 녀석은 그 한마디를 내뱉은 겁니다. 이 집에서 백수 건달은 못 키웁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지 물었죠. 백수 건달, 내가.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일군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은퇴하셨잖아요.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저러고 계시면서 저희더러 돌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독을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제 손주가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욕설보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님방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녀석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갔던 일들, 녀석의 학비를 대기 위해 제가 밥을 굶었던 날들, 졸업식 때 입었던 새 바지, 제가 할부로 사줬던 그 바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저는 백수건달이 되었습니다.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단지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약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그 녀석은 몰랐습니다. 제가 은퇴했어도 여전히 그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그는 철수기계가 이제 김 부장 손에 넘어갔고 저는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저는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멸, 그 한마디, 그 시선이 제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오래된 불꽃이 조용히 살아남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중요한 회의가 있던 시절처럼 머리를 정성껏 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철수기계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본 안내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장 법무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를 부르고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장과 마주 앉아 직원 박민준, 제 아들의 모든 기록과 계약서 인사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했는지,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 경고받은 적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본 내용은 저를 깊은 한숨에 잠기게 했습니다. 잦은 지각 회사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 사소한 부품의 무단 반출 고객들의 불만 사항,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까지. 그것이 회사 안에서의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아였죠.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감싸고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그랬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고 민준이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다가올 때는 소리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나타나면 이해해야 할 사람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내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항상 지켜온 품위와 아들 스스로가 자초한 정의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두보다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해가 아직 커튼을 넘지 않았을 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낡은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주님, 제게 말을 아낄 지혜와 옳은 일을 행할 힘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않을 마음을 주소서.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서류를 가죽 서류 가방에 넣은 뒤 자부심이나 무지를 깨우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커피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저를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 하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몇 분 뒤 민준이가 회사 셔츠 차림으로 내려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제대로 멜 줄도 모르는 넥타이였죠.
거실 거울 앞에서 낑낑대는 그를 보니 제가 처음으로 그 매듭법을 가르쳐 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첫 직장 면접을 앞두고서였죠.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마치 그가 총괄 부장으로 임명된 것처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가 차 열쇠를 집어들고 문으로 향할 때 저는 한마디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라.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가지 말라니요. 아버지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내가 그 회사 주인이니까, 아들아.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안 간다. 그는 마치 터무니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철수기계 주인이라고요. 은퇴하셨잖아요. 사업은 김 부장님이 다 관리하시고요. 김 부장은 관리자일 뿐이다. 계약서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지분 양도에 서명한 적이 없다. 모든 게 아직 내 것이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처리할 일이 있다. 수진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손님방에서 자던 늙은이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하려 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목구멍에서 울컥거렸죠. 하지만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러실 순 없어요, 아빠. 아빠라. 저는 컵을 테이블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백수 건달이더니 오늘은 아빠구나. 이제 나를 부양하는 게 거슬리지 않나 보지.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진실은 아들아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단다. 그저 단호함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혹시 정각 저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서류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 사항과 무시된 경고, 잘못 사용된 특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고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각적인 해고도 공개적인 망신도 아니었지만 편애 또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력을 가진 다른 어떤 직원과 마찬가지로 민준이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되 어떤 특별 대우도 없이 직위에서 해제될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놀라움의 눈빛으로,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의 기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작업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사와 포옹, 그리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몇몇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은 돌아와야 할 때가 있지. 자네가 쌓아 올린 것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말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손주를 위해 전통 과자를 샀습니다. 녀석은 약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저는 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원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오직 존재만을 이해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 데리러 오셨어요.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 손주야. 언제든지.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잠시 걷다가 정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용에 대한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소리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더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혔고 자정 무렵에 저는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었죠. 경멸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만든 공허함의 메아리를 느껴야 하니까요. 저는 그동안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정의는 항상 볼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저 꼿꼿한 등과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대변하는 과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나 설거지 소리로도 깨지지 않는 그런 무겁고 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준비하고 빵을 드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 제 집에서 하던 것처럼 신문을 읽기 위해 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쌍한 아이가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작은 배낭을 끌며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요. 그는 말없이 저를 안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요. 그에게 저는 여전히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었죠. 하지만 그 집에는 무언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10시가 되자 민준이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을 따라주고 그가 숨을 쉬고 할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조용히 마시다가 거의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저는 아빠가 저한테 아빠 아들한테는 기회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신문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기회는 그렇게 여러 번 무시한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다.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야. 너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집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었어. 사흘 전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니?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을 삼키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때 하지 않은 말은 가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벌하는 게 아니야, 민준아. 네가 어렸을 때처럼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다. 다만 이제 너는 어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어른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고 배우고 나아가는 거란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일어나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색연필로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우주선에 탄 우리 둘 그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저를 몇 번이나 넘어뜨리든 이 아이가 저를 영웅으로 보는 한 저는 포기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회사 총괄 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준이가 그곳까지 찾아가 모든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
가족 험담을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절박하고 유치하며 굴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은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돌아왔고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역사와 제 이름 그리고 이 손으로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법무팀에 민준이의 해고를 공식화하도록 지시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과 제 피를 물려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을 그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러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가 집에 없을 거야. 처리할 일이 좀 있거든.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내가 소홀히 했지만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바로잡으러 간단다. 사람은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야, 그것이 바로 내가 되찾으러 온 것이란다. 저는 해가 수원의 지붕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쪽지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 정류장까지 몇 블록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쓸 수 있었음에도 그날 저는 발밑에 땅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 셔츠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아침 공기를 느끼고 싶었죠. 도시는 여러 면에서 여전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가게, 팔에 빵 바구니를 낀 빵집 아저씨, 그리고 학교에 늦어 달려가는 배낭맨 아이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철수는 성씨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스스로가 짓밟으려 했던 존경심을 재건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8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연설이나 설명 없이 짧은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본사 사무실로 향하니 회계 담당자가 이미 감사의 예비 결과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1시간 이상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래 내역, 이체 근거 없는 승인, 그리고 회사 계좌로 이루어진 사소한 개인적인 구매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없었지만 제가 이미 짐작했던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특권을 방패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백만 원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득을 취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었죠. 저는 총괄 부장에게 오전 중으로 모든 관리직 직원을 회의에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직접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바뀔 것인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교육장에 앉아 있는 가운데 저는 모두의 앞에 서서 종이도 마이크도 없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2평짜리 차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구 상자 하나, 굳은 살 박인 두 손,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시작했죠. 저에게는 학위도, 투자자도,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은 신의와 존엄성이었고, 바로 그 존엄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얼굴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저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든 이 회사든 편애나 면죄부 신뢰남용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아들도 포함됩니다.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박민준 씨는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그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외면하는 그런 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가족에게 공정할 수 없다면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부의 한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고의 한 늙은 작업자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작업장으로 바로 내려가 기계공들과 함께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먼지를 묻히고 셔츠를 더럽히며 몇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기름과 공구 옆에서 잠들던 그 시절의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학이나 상속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밑바닥부터 얻는 존경입니다. 오후 5시쯤 회사를 나와 시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채소 몇 가지와 소고기 간 만든 두부 한 모, 그리고 된장 한 통을 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리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역사의 향기로 그 집을 채울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정쩡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제가 봉지를 들고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직진해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썰고 양념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내려왔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학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새로 배운 노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모든 단어가 영혼의 연고인 것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접시를 놓고 밥과 반찬을 차린 다음 민준이의 방문으로 갔습니다. 2번 노크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다. 먹고 싶으면 내려오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손주와 수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먹었습니다. 모든 한 입 한 입에는 세월의 무게와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화해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약속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적은 것으로 하지만 얼마나 큰 가치로 저를 키우셨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되는 것이 소리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고 눈을 내리깔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했고 어떻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지, 그리고 때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놓아주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벤치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앉았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인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침묵.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했어요. 저는 시선을 하늘로 돌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란다, 민준아. 얻어내는 거지. 그리고 너는 아직 그걸 다시 얻을 시간이 있어. 나한테서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 포옹도 함께 흘리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 아래 앉아 있는 두 남자, 늙은 남자와 부서진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리처럼 놓인 존엄성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전날의 긴장된 고요함이 아니라 마치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벽들이 함께 한숨을 내쉬는 듯한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짓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존중하며 움직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것,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민준이, 그는 아침 일찍 말없이 나갔고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 잔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들들도 좋은 것을 안에서 찾기 위해 잠시 혼자 길을 잃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버지로서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투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집에 머물렀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버터를 바른 빵을 두고 마당에서 찾은 낡은 상자로 우주 비행사 놀이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크레용으로 얼굴에 낙서를 한 채 웃고 있을 때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 모든 결정, 모든 단호한 말, 모든 한계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가 약한 남자나 거실의 낡은 가구가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구석으로 내몰더라도 당신이 본보기로 가르친 것은 남으니까요. 전고 무렵 총괄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회사에 들러 최종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항의도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가 공개적인 언급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전화를 끊고 다시 마당 벤치에 앉아 손에 든 미지근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소리치려는 충동에 굴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 셋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는 양파를 썰고 저는 콩을 젓고 아이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에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먼저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접힌 종이 한 장 이력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정비소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종이를 돌려주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박수나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볼 기회만이 필요하니까요. 수진이는 아직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듯 곁눈질로 그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엄성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걸어갈지는 그가 결정할 몫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손주와 저는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빵집을 지나갔는데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빵집 사장님이 공짜로 빵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더 존중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편안하게 아들 집에 사는 늙은이가 아니라 꿋꿋함을 잃지 않았던 노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면 주변의 것들도 변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화가 났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얹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얘야, 가끔 어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린단다. 그리고 그걸 잊으면 마음속에서 길을 잃게 돼. 하지만 다시 자신을 찾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할아버지도 길을 잃은 적 있어요. 여러 번 있었지.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속에서 나를 찾는 법을 배웠단다. 일 약속,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가족 말이야. 아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리고 그 말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처럼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 오랜 동료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눈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하신 건 알지만 이번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고문으로서 굳건한 목소리로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철수기계의 새로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약간의 급여와 그 뒤에 담긴 많은 존경심과 함께요. 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거기 있고 싶지는 않지만 일이 올바르게 가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날 저는 제 옛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깨끗하고 보존되어 있고 제 창립자 명패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나무 위로 손을 쓸어 넘기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존엄성을 심으면 수확은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항상 꽃과 함께는 아니더라도 뿌리와 함께는 반드시 옵니다. 회사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삶의 다른 리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 출근했습니다. 책임자들과 대화하고 몇 가지 결정을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때로는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를 이끄는 젊은 세대는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빨리 해내려는 조급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안가의 오래된 등대처럼
그 자리에 서서 분별력보다 더 현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립기술 양성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직원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기계공을 배우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수락했습니다. 도착하니 반원형으로 놓인 의자와 커피가 있는 테이블,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을 한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아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 좌절, 그리고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작업장에서 잠을 잤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등짐으로 부품을 나르던 이야기, 아들에게 교복 한 벌 사주지 못해 소리 없이 울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외롭고 쓸모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그러다 남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 중 한 명이 늙어가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자신이 네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고 그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상기시켜 줘야 하는 것을 보는 것. 소심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가득 찬 마음과 평온한 영혼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제가 수없이 조용히 사색에 잠겼던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맥주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한 병 권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저를 쳐다보지 않고 불쑥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알아보자고 해요. 이제 우리끼리 살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좋은 생각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법이지. 나는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저 길의 한 구간을 함께 했을 뿐이다. 오신 게 아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불렀고 아빠는 열린 마음으로 오셨어요. 실패한 건 우리였어요. 저는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은 더 가벼워진 사람의 겸손이었습니다. 나한테 빚진 건 없다, 민준아. 그저 내 아들에게 더 잘해주렴. 그 아이가 너에게 네가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하늘이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수원 위로 첫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가 제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말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일로, 존엄성으로. 그리고 저 같은 남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주 후 줄리안과 카리나는 우리가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구해했습니다. 침실 2개 뒷마당, 그리고 아직 새것 냄새가 나는 부엌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두 사람이 제 앞에 앉아 거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절제된 목소리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구할 허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찡했지만 결국 아이도 그들과 함께 갈 것이기에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잘 되기를 빌어주며
이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으니까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집, 그 인연, 그 공간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선을 그었죠. 이제 그들이 새로운 것을 짓고 저는 계속 걸어갈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빌린 트럭에 상자를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카리나는 강박적인 순서로 모든 것을 정리했고, 줄리아는 이사 과정에서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즐겁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손에 그림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잊지 말라고요. 그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 그려진 우리 두 얼굴이 담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를 힘껏 껴안으며 그 그림이 천장의 사진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간직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저는 트럭이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슬픔이 아닌 받아들임의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로 행동했다는 것,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 모욕을 고함으로 경멸을 눈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온전함으로 한 것이었고, 비록 이제 집이 더 비게 되었지만 저는 더 완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첫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침묵 속의 아침 식사,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볼륨으로 울려 퍼지는 텔레비전의 메아리 장난감, 없는 소파 바닥에 부스러기 없는 부엌. 하지만 저는 점차 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공원 산책을 재개했습니다. 몇 달 동안 쓰러져 있던 마당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젊은 시절의 오랜 친구들을 만났고 심지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원예 수업을 듣는 용기까지 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지는 않았지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제 제가 모든 걸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찡그린 얼굴이나 비꼬는 말이나 비난으로 가득 찬 침묵을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작았지만 제 것이었고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이 마치 오늘은 걷는 날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거대한 푸른 하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리넨 셔츠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기억을 되새기며 목적 없이 나섰습니다. 더 이상 다니지 않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결혼했던 성당 앞을 지나고 민준이의 낡은 초등학교의 녹슨 정문을 보았습니다. 저를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주는 몇몇 아는 얼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원 같은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있지는 않으니까요. 변하고 멀어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곧게 설 줄 알았던 남자를 보면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번의 인정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여정,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힘, 가족 관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박철수 씨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의 경멸이라는 가장 깊은 상처 앞에서 복수가 아닌 원칙을 선택했고 분노가 아닌 침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유산이란 돈이나 지위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배신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